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리처드 와이즈먼, 옮긴이는 박세연,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책값은 16,000원, 총 페이지 수는 333쪽, 초판 일쇄는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 영국 하트포드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 대중에게 심리학을 소개한 괴짜 교수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그는 타임스,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영국 유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심리학자다. 오랫동안 프로 마술사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거짓말, 속임수, 미신, 행운, 웃음, 사랑 등 주류 심리학계에서는 다루지 않는 독특한 주제를 연구해왔다. 2002년에는 심리학을 대중에게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최초 심리학 대중화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2005년 영국 과학진흥재단 일반 부문 의장을 역임했고 영국 학술원, 왕립과학연구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등에서 강연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의 심리 실험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가 150여 개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에 소개되었다. 그의 연구 결과를 담은 유튜브 채널은 2019년 현재 구독자 2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 4억 5천 건에 이른다. 저서로 괴짜 심리학, 59초, 미스터리 심리학, 잭팟 심리학, 왜 나는 눈앞에 고릴라를 못 봤을까 등이 있으며 이 책들은 전 세계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찰스 다윈은 모든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감정을 정확하게 유추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880년대가 저물 무렵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반응에서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말은 감정이란 자기 자신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결과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최근 좀 더 현대적으로 다듬어진 제임스의 이론은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2차선 도로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동시에 웃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특정 행동이 특정한 감동을 촉발한다는 말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특정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제임스의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을 우리는 가정 원칙, as if principle이라고 부를 것이다. 의도적으로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려면 벌떡 일어나 신나는 생각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기차게 말하고 움직이면 된다. 나쁜 감정과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독일 연구팀의 실험이다.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전신마비 환자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중 절반에게는 치아로 연필을 물고 있도록 하고, 즉 웃는 표정을 짓게 하고, 다른 절반에게는 입술로 연필을 물고 있도록 했다. 이것은 찡그린 표정이다. 그 결과 웃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에크먼은 인간의 표정과 감정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심리학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에크먼은
단순한 표정 변화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는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에크먼의 연구 결과는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제임스의 가설을 입증할 결정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뇌 스캐너에 넣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짓는 표정을 재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에게 느낌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대신 스캐너로 피실험자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연구팀은 아미그달라, 즉 두뇌 속의 편도체가 고도로 활성화된 상태를 보고 피실험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윌리엄 제임스는 표정뿐 아니라 움직이고 말하는 등 행동의 모든 요소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성큼성큼 걷기가 행복감을 높인다면 질질 끄는 걷기는 우울한 감정을 자극한다. 자신이 지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이 실제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말로 기분이 좋다고 상상하면서 하는 행동이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지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보다 자신이 정말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편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복감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고개를 똑바로 들자. 웃으면서 경쾌하게 걷자. 행복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자.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행하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박수를 쳐보자. 혼잣말로도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다음 문장들을 혼자 큰 소리로 읽어보자. 1. 오늘 나 자신이 마음에 든다. 2.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3. 주변 사람들이 내게 친절해서 기분이 좋다. 4. 일단 마음먹은 일은 대체로 잘 해나간다. 5.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6. 지금 활력이 넘치고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 7. 오늘 특히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다. 8.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쉽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9. 오늘 나 자신은 물론 세상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 10.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다. 11. 많은 친구들이 평생 내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12. 앞으로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13.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14. 일을 충분히 즐기고 있고 나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든다. 15.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다. 1975년 심리학자 해트필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랑과 매력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해트필드 연구팀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접촉이 우정과 사랑의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함께 지낼수록 좋아하고 급기야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탠리 샤우터라는 심리학자가 감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인간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샤우터는 신체 반응과 감정의 관계를 주크박스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특정 신체 반응을 촉발한다. 그리고 주크박스에서 원하는 곡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신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하고 이에 따라 특정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분노는 심장을 뛰게 만들고 불안감은 식은땀을 흘리게 한다. 반면 샤우터는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가정 원칙을 기반으로 신체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동일한 신체 반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노, 행복 또는 사랑의 신호로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린다. 샤우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고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걷게 하며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도록 함으로써 사랑의 감정까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사랑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심리학 이론들은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연인의 눈을 애타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정 원칙은 완전히 거꾸로 설명한다. 즉,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손을 잡고 장난을 치다 보면 갑자기 큐피드의 화살을 맞게 된다. 첫 데이트의 흥분을 되살리는 활동을 하다 보면 오래된 연인도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오랜 시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제임스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았다. 행동을 통해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960년대 중반 심리학자 조지 호머는 애리조나에 위치한 제향군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호머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마비는 감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제임스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의 환자 대부분이 척추 손상으로 마비 증상을 겪었고 그들의 장애 정도는 부상당한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도 호머는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높은 부위의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일수록 신체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만큼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낮았다. 호먼의 연구 결과는 제임스 이론에 큰 힘을 실어주었으며 육체 활동이 감정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80년도 훨씬 전에 제임스가 예측한 그대로 신체적 움직임의 폭이 좁을수록 감정적 경험의 폭도 그만큼 좁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감정적 경험에 문제가 생길까? 과학자들은 다양한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을 수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들의 감정적 경험 정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다소 색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바로 보톡스 시술이었다. 컬럼비아 대학교 버나드 칼리지의 조슈아 이언 데이비스와 그의 동료들은 젊음을 되찾아주는 보톡스 시술을 통해 제임스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보톡스의 경우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필러 치료를 받은 여성에 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여성의 감정적 경험의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체적 움직임, 즉
얼굴 표정의 장애가 감정적 경험을 방해한다는 제임스의 가설에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나 보톡스 시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행동이나 표정과 연관된 신체 장애가 감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므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라제타와 그의 동료들은 전기 충격을 이용한 실험을 했다. 이들은 피실험자들에게 다양한 강도로 몇 차례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고통의 정도를 1점, 즉 거의 느낄 수 없음에서 100점, 당장 그만두기를 원하므로 외쳐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원들은 전기 충격을 20회 가했고 피실험자들이 외친 점수를 기록했다. 잠깐 휴식을 갖는 동안 란제타는 다시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며 이번에는 고통에 대한 표현을 최대한 숨기라고 요청했다. 즉, 강인한 태도로 감정 표현을 최대한 숨기고 소리도 지르지 말며 그저 담담한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20번의 전기 충격을 가했고 피실험자들이 외친 고통 점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고통을 최대한 숨겼을 때 피실험자들은 고통 점수를 더 낮게 보고했다. 땀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 역시 그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은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피부를 절개하거나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편안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고 긴장감과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실제로 고통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강한 인상을 받은 몇몇 과학자들은 강인하고 힘있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고통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 토론토 대학교의 바네사 본스 연구팀은 일부 피실험자들에게는 가슴을 내밀고 팔을 벌리게 함으로써 지배와 힘을 상징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람 빠진 공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으라고 했다. 그 결과 지배와 힘을 상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던 사람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큰 고통을 참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고 힘센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폭력적인 생각을 억누르기 때문에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베개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밟아서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분출하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반면 윌리엄 제임스의 설명에 따르면 화를 내는 행동 때문에 더 화가 난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정화법은 오히려 화를 부추길 뿐이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두 위대한 심리학자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다. 결과는 프로이트 대 제임스 0대 3, 제임스의 승리였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은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신속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마치 편안하고 차분한 것처럼 하는 행동이 실제로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최근 분노 조절을 위한 치료 과정 중 상당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노가 유발하는 문제를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웃음이 행복감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감정을 높이는 것처럼 평온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심호흡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 있다. 특정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푸는 방법이다. 우울증도 가정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우울증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기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심리학자 피터 레이민소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자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실천이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묻는 일은 그만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꿀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수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행동 활성화의 효과를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행동 활성화는 매우 안전하면서도 약물요법이나 인지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한 사례에서는 과학자들이 담배를 끊으려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했다. 이들은 흡연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8주 동안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 그룹에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상으로 머그컵이나 하와이 여행 응모권 등을 주었다. 반면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선물을 받은 피실험자들은 금연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처음에는 보상이 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개월 후 금연 성과를 확인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1년 뒤에는 보상 그룹의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금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 사례도 있다.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이 스콧 갤러는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해 28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6년간 2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모두 검토하고 나서 갤러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선물을 주는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찬가지로 독서를 한 학생에게 보상을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나서도 보상에 따른 어떠한 장기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느 흉흉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불만 가득한 10대 몇 명이 모여 그 노인을 골려주기로 작당했다. 아이들은 매일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어느 날 노인은 마당에 나와 10대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이들이 나타나자 노인은 모두에게 5파운드씩 나눠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안이 벙벙한 아이들은 일단 돈을 받고 욕을 하며 지나갔다. 일주일 동안 노인은 매일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다. 그 다음 주는 약간 달랐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돈이 별로 없다고 사정을 하고는 1파운드만 주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돈을 받아가며 계속
욕을 해댔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20펜스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너무 적은 금액에 모욕감을 느낀 아이들은 급기야 욕을 중단해버렸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테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즉, 보상을 제안받은 사람들은 이를 숙제로 바라본 반면 아무런 제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놀이로 여긴다는 것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흡연자와 운전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면서 금연, 안전벨트 매기, 독서와 같은 일들이 하기 싫은 숙제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동기는 떨어졌고 더욱 심각하게도 애초에 의도한 행동의 횟수가 보상을 하기 전보다 더 감소하고 말았다. 보상은 단기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선물, 보너스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상이 중단되는 순간 동기부여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가정 원칙을 활용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몇몇 비즈니스의 대가는 자율성과 목표, 즐거움의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업무를 신나는 일로 바꾸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일부 심리학자들은 롤플레잉의 기능에 주목한다. 금연에 관한 실험에서 자신이 정말로 담배를 끊은 것처럼 행동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롤플레잉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싫어하는 것처럼 밀어버리는 행동은 우리 뇌가 정말로 그 물건을 싫어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행동은 정말로 좋아하게 만든다고 한다. 앞으로 설탕 범벅의 스낵이나 초코 비스킷 접시와 마주하거든 즉시 그 접시를 멀리 밀어버리도록 하자. 그러면 유혹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정해진 틀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일상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함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평적인 사고를 선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둔다.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벤 플래처 교수는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개발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했다. 결과는 유연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변화를 힘들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지 못하며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은 사람들이 만약 스스로 습관의 노예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했다. 벤은 동료 카렌 파인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해봅시다. Do something different, 줄여서 DSD라는 연구에 착수했다. DSD 프로그램은 인생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훈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심리학자는 하루 종일 TV를 보지 않고 시를 써보거나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른 길로 출근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도록 참여자들을 자극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들의 일상을 추적한 끝에 두 사람은 DSD가 다이어트나 담배 끊기나 구직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흡연이나 폭식 등
원치 않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습관의 노예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유연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스스로를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주의할 점은 오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척만 해도 담배를 끊고 살을 빼고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며칠에 한 번 아래 방법들을 실천해보자.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TV 프로그램을 보고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그동안 보지 않던 신문이나 뉴스 사이트의 기사를 읽어보기, 다른 길로 출근하기,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에 도전하기, 새로 생긴 미술관이나 박물관 방문하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쇼핑 매장에 들러보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영화 보기. 오늘날 각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담배를 끊고 폭음을 하지 않으며 건강식단을 실천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한다. 이러한 공익 캠페인은 대부분 특정한 가정에 기반을 둔다. 그것은 현재 생활 습관의 단점을 알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습관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다. 가령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흡연자들은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 혈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과일을 더 많이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만 만나고 자신의 생각과 모순되는 정보를 외면하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반박하고자 한다. 스스로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믿음과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쉽사리 이를 외면해버린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이중적 사고에 대단히 능한 존재다. 캔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베스는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베스는 동일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번에 한 명씩 실험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그들이 복권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복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베스는 동전을 피실험자에게 건네주며 복도에 나가 동전 던지기를 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반드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에 불과하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90%의 사람들이 고양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앞면이 나왔으니 복권을 달라고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실보다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 훨씬 도덕적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이익 앞에서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슨의 연구 결과는 도덕성과 같이 지극히 내면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믿음과는 달리 행동하는데 대단히 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포로 중에 20명이 넘는 미군들이 북한에 남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마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비결은 공산 진영이 가정 원칙을 교묘하게 활용해 포로들의 믿음을 바꿔놓은 데 있었다. 미군 포로들이 수용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공산 진영은 인식 변화 전략을 시작했다.
몇 주 동안 공산체제의 미덕에 대한 긴 강의에 참석하고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도록 했다. 공산당 간부들은 모든 그룹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그룹 내에 한 사람이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번 똑같은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해야 했다. 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짧은 문장을 지어야 했다. 이것은 그다지 힘든 숙제가 아닌데다가 장문을 제출하면 비누나 담배 같은 귀한 생필품을 곧바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포로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몇 주가 지나자 이 문장들을 큰 소리로 읽어야 했다. 포로들은 동료 포로에게 그 문장들을 읽어주고 마지막으로 가상 토론에서 왜 그 문장이 진리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미군 포로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급기야 본국 소환을 거부한 이들까지 나타난 것이다. 공산진영은 굳이 고문이나 세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포로들 스스로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연설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그러한 연설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도록 했다. 나치는 매일 국민들이 하일 히틀러라고 외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매일 애국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다.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모든 사례는 말하면 믿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성격이 행동을 만든다는 기존 이론에 실망한 일부 심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바라보고자 했다. 앞에서 우리는 행동이 감정과 믿음, 의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웃으면 행복감이 들고 손을 잡으면 친근감이 느껴지며 근육에 힘을 주면 의지력이 높아진다. 가정 원칙이 옳다면 성격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성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즉, 행동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찾는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집중하며 확신에 가득 찬 자아를 떠올리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가정 원칙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어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간의 성격 중 상당 부분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해 나간다.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험은 수없이 많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더 젊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심리학자 랭거는 혼인신고서를 바탕으로 4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의 삶을 추적했다. 여기서 그녀는 나이가 어린 쪽이 스스로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이가 많은 쪽은 더 어린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랭거는 나이 차이가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가 어린 쪽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훨씬 더 짧게 나타났던 것이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교 연구원들은 1980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500명이 넘는 피실험자의 삶을 추적했다.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이 읽기, 가벼운 글쓰기, 십자말 풀이, 보드게임, 토론, 악기 연주 등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테니스, 골프, 수영, 자전거, 춤, 산책 등 신체를 자극하는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75세가 넘었을 때 치매 발병률을 조사해 보았다. 독서를 주요 활동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발병률보다 35%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일주일에 4일 이상 십자말 풀이를 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47%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자전거나 수영 같은 신체적 활동을 보고한 사람들은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한 가지 예외가 되는 신체 활동이 있었으니 바로 춤이었다. 정기적으로 춤을 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치매 발병률에서 76%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밤마다 춤을 추러 나간 사람들은 스스로 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덕분에 오랫동안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이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게 아니라 못 노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마치 기수와 말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했다. 기수가 말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심리학자 제임스가 등장해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제임스는 행동이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행동을 바꿔야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역시 마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존 자기계발서의 조언은 모두 잊어버리고 행동 방식의 변화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미 100년 전에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한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에 기반을 둔다. 가정 원칙을 통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인의 인생을 바꾸며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는 막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이 책 한번 찢어보실래요? 1장, 연필을 입에 물기만 해도 행복해진다.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심리학의 아버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 느끼는 것처럼 행동할 때 뇌가 반응한다. 범국민 행복감 높이기 프로젝트. 즐거움에도 공식이 있다.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온 웃음 클럽. 행복해지고 싶다면 박수를 쳐라. 기분이 좋아지는 혼잣말 주문. 2장. 최고의 사랑을 위한 심리학의 조언. 사랑을 파헤친 괴짜 심리학. 가방 속 사나이, 블랙잭의 정체. 심리학, 사랑의 비밀을 파헤치다. 솔로를 지원하고 커플을 보호하라.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 지금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면 반대할수록 사랑이 불타오르는 과학적인 이유. 심리학, 실험실에서 사랑을 제조하다. 영화 속 연애 조작단이 가능하다고? 사랑의 신비를 무너뜨린 앱스타인의 실험. 오래된 연인들을 위한 심리학의 조언. 3장. 마음을 치유하는 뜻밖의 방법들. 몸이 마비되면 감정도 둔해진다. 편도샘을 잘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실컷 성질을 부리면 화가 풀릴까? 가장 효과적인 분노 해소법을 찾아라. 금방 마음이 차분해지는 진정 훈련.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천천히 조금씩 둔감해지기. 공황의 악순환을 이기는 법. 우울한 마음이 시작되는 곳. 우울한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보톡스로 우울증을 고쳤다고? 4장. 내 의지력을 조종하는 작은 행동들. 인센티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 보상의 역설. 상이 오히려 벌이 되는 까닭. 가정원칙으로 동기부여 끌어올리기.
사소한 미끼로 낚은 커다란 변화. 일단 가볍게 서약만 해주세요. 심리학과 다이어트가 만났을 때 당신은 눈으로 먹는 타입입니까?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법. 뭔가 다른 일을 해봅시다. 근육은 의지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5장. 작지만 강력한 설득의 비밀. 미군 포로들은 왜 북한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모두 음모론자다. 인간은 믿음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흡연 예방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자신이 한 말만 믿는 사람들. 미군을 공산주의자로 만든 설득법. 고개 끄덕이기에 놀라운 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내가 먹지 못한 포도가 신 이유. 가까워지고 싶다면 온도를 높여라. 소속감 만들기와 적대감 만들기. 우정은 직소 퍼즐처럼 피어난다. 6장. 척하는 사이에 운명이 된다. 뇌 속에는 성격이 없다. 자존감을 조종하는 기술. 자존감이 높아지는 행동의 숨은 비밀. 양손으로 만들어내는 자신감. 검정 유니폼이 승리를 부른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최고의 행동법. 감옥에서 찾은 자아의 비밀. 정체성의 연극에서 주연 맡기. 내가 원하는 자아를 만들어보자. 매력적인 아바타가 현실을 바꾼다. 젊음을 되찾는 시간 여행. 나가는 말. 뭔가 다른 것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책 내용은 참 좋은데 제목이 망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책 내용은 정말 좋은데 제목이 너무 가볍고 흔합니다. 이 책의 글은 명료하고 지적이고 이야기 전개도 마치 스릴러 소설처럼 흥미롭습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정말 아쉽습니다. 저라면 다른 제목을 썼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장의 핵심은 as if, 그러니까 직역하면 마치 뭐뭐한 것처럼인데 의역을 하자면 그런 척하기입니다. 그런 척하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용감해지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참을성이 높아집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찌푸린 표정을 지으면 불쾌해집니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나 감정이 바뀐다는 것이죠. 물론 그 역도 사실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 감정 사이에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찬물 샤워한 지 한 2달쯤 됐는데요. 올해 2월 초에 할 때는 상수도 물도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샤워를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찬물이 몸에 닿는 순간 자동적으로 심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공포감이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고 일그러진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의식적으로 태연한 척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심한 표정을 짓고 찬물 샤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냥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일부러 느긋하게 몸을 움직이고 표정도 태연하게 짓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해봤더니 확실히 덜 춥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한 as if의 원리였습니다. 그런 척하기 원리라는 거죠. 감정으로 인해서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신체 변화가 있을 때 감정이 창조될 수도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아주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는데요. 웃고 지금 평온한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지을 때 실제로 평온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어떤 책에서는 제가 우울증의 신체 활동이 특효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을 받으며 고된 농사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방금 읽어드린 이 책으로 그 이론을 설명하면 활기찬 활동을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뇌에서 나는 우울하지 않고 활기차다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해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 행동은 감정뿐 아니라 성격까지 창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운명을 창조한다. 그런데 이 책대로라면 우리는 행동을 선택해서 실천함으로써 감정 상태와 성격, 운명까지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이론대로라면 결국 현재의 우리 모습은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이미 현재에 달성된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상상력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과 믿는 능력은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 책의 방법대로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바꿔보고 또 성격과 운명까지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이 책, 심리학 관련된 책 중에서도 정말 내용도 좋고 유용하고 감동적인 부분도 참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이 Repeat Up입니다. 이 책을 찢어라 라는 뜻이죠. 이 책의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안 하던 짓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인격과 성격이.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의 Repeat Up.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